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영학과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인터미디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Q&A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질문이 한 가지 와가지고 한 3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걸 다 같이 쉐어링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다들 같이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간에 주의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웬 디스트랙션이냐, 이 모자 뭐냐 하고서 좀 웃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플린 모자 같이 생겼죠? 찰리 채플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뱅커들이 이런 거를 한 100년 전에 런던에서 쓰고 댕겼던 겁니다. 뱅커스 햇. 더비즈라 그러죠? 그러고 그다음에는 뭐야? 그 당시에 이제 모자들이란 게 사실 거의 이게 높을수록 계급이 높은 거 내지는 잘 사는 거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JP 모건 전에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자 보면 어때? 삐죽하죠. 아주 그냥 높다랗지. 삐죽한 게 아니라 높다랗고 여기가 아주 탁 판판하고 아주 비단으로 아주 곱게 돼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런 것도 런던에서 살라 그러면은 한 400 파운드 이상 줘야 됩니다. 예, 제 것도 이거 100파운드 이상 주고 산 거예요. 제가 산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예, 파이낸스 시간에 뱅커 모자 써야지. 그럼 무슨 모자 쓰겠어요. 그죠? 물론 어카운턴트들도 이런 모자를 썼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죠? 그러고 이게 보시면은 안에도 또 이렇게 또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옛날에는 뱅킹 일을 했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건 대개 사정이고 저는 편하니까 계속 쓰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Q&A 최진호 학생이 이제 용감하게 퀘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디스커션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클래스 노트 5 베타에 관한 거죠. 그 하마다 이퀘이션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바텀업 베타를 구하는 방법. 중간 리포트 때는 안 나왔어.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난 모르겠어요. 기말고사 때 탈탈 털릴 준비 상당히 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작년 같았으면은 중간고사 때 이걸로 탈탈 털었어. 근데 이번에는 아뿔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좀 늦어져가지고 일주일 좀 늦어져가지고 여러분은 이걸로 털어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드시 털어먹고야 말겠다 하는 거. 이제 그걸 진호가 미리 캐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클래스 노트 5. 네. 여기서 이제 에셋 베타, 뭐 언레버드 베타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어프로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드 42표에서는 에퀴티 베타는 리그레션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구한 것이고 어프로치 1 혹은 2에 있는 에퀴티 베타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통해서 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표에 있는 나이키의 에퀴티 베타는 0.9로 나왔습니다. 이거 리그레션으로 베타 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리포트 할 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의 베타를 리그레션으로 구했어? 그 짓을 회사마다 다 했다는 거야. 네, 그거 다 손으로 하고 앉았겠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 때는 뭘로 해요? 파이썬 코드로 하시란 거야. 할래면 하시고 아니면 엑셀로 갖다가 쪼르륵 돌려서 하시든가 매크로 돌려 하시든가 하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구한 게 나이키 0.9 아니었냐? 맞습니다. 근데 regression beta reflects the past이므로 forward looking 하고 싶을 경우에는 나이키 에퀴티 베타도 또 벤슈즈가 한 것처럼 동일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텀업 베타를 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벤슈즈의 경우처럼 할 방법이 있냐?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뭔 소리냐? yes는 뭐냐 하면은 당신의 그 아이디어가 맞다. 바텀업 베타로 나이키 베타를 구할 수도 있다. 리그레션 베타 있는데 그거는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나이키를 제외한 다른 애들 있지.
그죠? 다른 애들, 그 피어들, 걔네들을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여기서 어디 갔어? 이 나이키 얘가 없다 치고, 그죠? 얘가 없다 치고, 그죠? 얘가 없다 치고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 얘네들 가지고서 베타를 다시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마치 밴슈즈를 하는 것처럼. 근데 밴슈즈는 여기 아예 없고, 그다음에 밴슈즈 이외에 나이키 하나 또 빼고, 그럼 observation 중에 하나가 또 없어지니까는 뭐야?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버리지가 변하겠죠. 이거 변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율이라든가, 그다음에 debt to equity ratio라든가 이거 다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 나이키 거가 이 평균 내는데 다 없어졌잖아,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나이키 뺀 거만큼 나머지 거 갖고서 에버리지 구하고, 그다음에는 debt to equity ratio 구하고, 그다음에는 뭐 tax rate 구하고 해서 이 인더스트리를 나타내는 이 슈즈 인더스트리, 신발 인더스트리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언레버드 베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키의 레버리지 레이시오하고 나이키의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집어넣어서 나이키의 바텀업 베타, 에퀴티 베타를 새로 구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나이키의 리그레션 베타 어디 갔어 이거? 요거죠? 네. 나이키의 리그레션 베타 얘랑은 살짝 다르겠죠. 그죠? 나이키의 레버리지 레이시오하고 나이키의 텍스 레이트를 집어넣긴 하는데 출발하는 언레버리드 베타가 새로 도출이 될 거야. 0.6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0.6 비스무리한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걸 갖고서 하마다를 돌려서 나이키의 언레버리드 베타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노는 왜냐? 나이키를 하려면 샘플에서 나이키 빼고 걔 피어들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0.6과는 다른 또 다른 것 갖고서 살짝 다른 것 갖고서 바텀업 베타를 돌리시면은 새로운 에퀴티 베타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네도 맞아 봐. 요 39.5, 9.47, 39.5, 9.47 이게 그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이키의 9.47, 네 맞습니다. 9.47, 39.5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요 데이터만 가지고서 바텀업 베타를 새로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대답을 한 다음에 하나 더 나간다면 만약에 이건 여기 안 쓰여 있는 거야. 만약에 나이키가 갑자기 우리 레버리지 레이시오 지금 9.47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 9.47로 살아왔는데 싫어 나 90%로 할래 라고 갑자기 CEO가 전략을 바꿨어. 자금 융통하는 전략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9.47%만 데트 파이낸싱을 했고 돈 빌려가지고 그 돈을 자금 조달했고 나머지 11% 나머지 91%는 자기 자본 조달을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주로 자기 자본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어. 이 남의 자본 가지고서 이 은행 빚을 갖다가 확 많이 져가지고 90% 레버리지 팍 나가고 내 돈은 10%만 가지고서 한번 해보고 싶어. 미친 짓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뭐 레버리지 바이아웃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 파이낸싱 한번 해볼래.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때 레버리지 레이시오 요거를 9.47 말고 90% 앞으로 나아가는 90%를 바라보면서 그 90%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기를 돌리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뭡니까? 여기서 9.47 나왔지? 요거 대신에 90% 앞으로 CEO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전략을 하겠다. 그러면은 forward looking이잖아. 앞으로 지금까지는 99%였는데 앞으로는 90%로 하겠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재무 구조상. 그런 걸 여기다 반영시켜서 베타를 새로 구하고 베타가 새로 구해지면 또 뭐가 구해지겠어요? 이 cost of equity 말하자면은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새로 나오겠지. 그런 것들 다 새로 감안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하면은 새로운 밸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까지가 이제 바텀업 베타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하는 키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두 번째 문제 슬라이드 57에서 아래와 같은 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네, 아래와 같은 표가 주어졌는데 unlevered beta for business 그렇게 아주 쭉 얘기가 나왔어요. 디즈니죠. 디즈니의 얘는 뭐라 그랬어? 한 디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플 디비전. 말하자면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5개 정도 있는 회사죠. 근데 그 사업 포트폴리오 각 구성하는 그 디비전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 이거야. 뭐는 뭐 앱 비즈니스고, 뭐는 리테일에 뭐 티셔츠 팔아먹는 거고, 뭐는 테마파크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업종마다의 베타가 따로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과중평균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초록 색깔 이제 나타낸 거 뭐냐면은 미디언 베타 그랬잖아. 미디언. 뭐요 이거? 에버리지 대신에 미디언을 했어요. 중간값. 그거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에버리지로 저렇게 하는 방법도 나이키 저거 얘기할 때처럼 있었지만은 그건 에버리지는 극단치에 너무 좌우가 되다 보니까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제거하기가 좀 귀찮다. 뭐를 기준으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할 거냐? 그거 네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그런 그 주관적인 그 결정을 좀 배제하고자 해서 하는 게 미디언을 쓰는 겁니다. 미디언, 중앙값. 그죠? 미디언이란 거의 정의 자체가 그러잖아. 쪼르륵 순서대로 등수대로 쭉 내려는 거야. 등수별로 해서 점수가 몇인지는 상관없는데 등수로 1등부터 쪼르륵 꼴등까지 해놓은 다음에 딱 중앙에 들어간 등수의 애들 것의 값이 뭐냐 이거야. 그죠? 등수로 해서 딱 중간 등수 값. 중간 등수에 있는 베타. 얘네를 갖고서 이게 이 인더스트리의 레프리젠테티브, 이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치는 거야. 얘는 아웃라이어. 저 1등치가 뭐 전국이 1등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만 1등이 됐든 뭐 상관없잖아. 중앙값만 딱 보면은 이제 상관이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중앙값으로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극단치가 뭘 하든 말든. 자, 그래서 미디언 베타 값으로 이제 갖다 놨고, 샘플 사이즈라는 거는 그 인더스트리의 경쟁자들 샘플을 갖고서 아까 슈즈 인더스트리에서 뭐 몇십 개 갖다 놨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짓을 그 디비전마다 사업 부문마다 이걸 한 26개, 20개, 10개, 44개, 33개 샘플들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샘플들마다 거기에 중간 등수하는 애들 거에 베타를 갖다 놓은 거야. 그죠? 그 베타는 각각의 그 26개 회사의 리그레션을 다 돌렸다는 얘기야. 다 돌려서 그거 언제 다 돌려요? 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코어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손이 바빠져. 네, 26개, 44개. 네, 그런 디비전마다 여러 개의 회사를 바리바리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리그레션 바리바리 돌려야 돼.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해봤죠? 네, 그 짓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하기 싫어요. 네, 그럼 쫄쫄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에 나가면은 그렇게 된다. 아니면 억울하면 파이썬 돌려라. 네, 하는 겁니다. 나는 파이썬 카바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겠거니 하는 겁니다. 1, 2학년 때 하셨겠죠?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미디언 베타.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 모든 게 다 미디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위표에서 미디언 베타라고 되어 있는 값은 각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샘플 사이즈의 에퀴티 베타의 미디언 값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US firms in broadcasting business의 미디언 베타는 26개 기업들의 에퀴티 베타를 리그레션으로 각각 구한 다음에 얘 뺑이 쳤습니다. 네, 이 26개 값의 미디안 값이 1.43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요거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까지 딱 해줘. 미디언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마다 이퀘이션 돌려서 요게 나왔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위표에서도 그렇고 바텀업 베타 어프로치를 소개하는 슬라이드 42에서도 그렇고 에퀴티 베타는 리그레션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바로 메저를 하는데 에셋 베타는 구해진 에퀴티 베타와 하마다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합니다. 에셋 베타는 에퀴티 베타와 다르게 디렉틀리 에스티메이트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수님께서 에셋 베타는 그 기업의 가장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막상 끝난 후에 복습을 하려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네, 질문 드립니다. 네, 에셋 베타 이거는 좀 설명이 깁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나갑니다. 일단 베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베타. 그게 에퀴티가 됐든 뭐 대시 됐든 뭐 에셋이 됐든 베타를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데이터가 필요하고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리턴 데이터가 필요해. 리턴 데이터. 리턴. 뭐에 베이스한 리턴? 수익률 리턴. 수익률이죠. 수익률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근데 수익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격이 있어야 돼. 그죠? 가격이 딱딱딱딱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그 데이터가 있은 다음에 리턴을 우리가 계산했던 거잖아. 그죠? 에퀴티의 경우에는 그 리턴들이 있어요. 뭡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눈에 보이잖아. 그 구글 파이낸스를 가든 네이버 파이낸스를 가든 아니면 인베스팅닷컴을 가든 다음 그 파이낸스를 가든 매일매일 주가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죠? 그 프라이스 혹은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뭐야? 프라이스에다가 그냥 이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이 발행 주식 수를 갖다 곱하기만 단순 무식하게 그냥 곱하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프라이스나 마켓 밸류든지 그 시가총액이든지 둘 중 하나 해서 프라이스 있으면은 리턴 이거 쭉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리턴을 구하면 되니까 프라이스는 관찰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래서 에퀴티 쪽에 대해서는 리턴이 있어. 프라이스도 있고 리턴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서 갖다가 이 리그레션 돌리면은 베타가 구해집니다.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에셋은 베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하는 문제가 되는데 관찰이 가능할까요? 에셋은 첫 번째 프라이스가 관찰이 가능할까요? 하는 문제가 돼요. 어떤 회사는 에셋의 자산에 프라이스가 관찰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회사가 얘네는 어떤 회사는 차입 경영을 하지 않는 무차입 경영하는 애들 있죠. 말하자면은 뭐야 개성상인들의 회사, 네, 대한제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개성상인들은 자기네들의 캐릭터 자체가 차입을 안 한다. 이걸 모토로 하고 나갑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또 개성상인 집안인데 이 보면은 이 처갓집에 보시면은 하는 말씀들이 절대로 차입하지 마라. 무차입 경영이 최고다. 왜? 그 수백 년 세월 내려오면서 차입해 보니까는 이런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얻어맞는 게 차입 경영한 사람들이 얻어맞더라는 거야. 예. 수천 년을 내려온 집안 그 비즈니스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난리지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다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만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살아남더란 거거든. 최대한 안정 추구입니다. 그죠? 무차입 경영하는 애들. 예. 얘네들은 뭐예요? 에퀴티 이꼬르 에셋이 됩니다. 에퀴티 이꼬르 에셋. 왜냐하면 에셋 이꼬르 뎃 플러스 에퀴티인데 뎃이 제로야. 그러면 에셋은 에퀴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뻔한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이런 회사들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들에 한해서는 에셋 이꼬르 에퀴티야. 에셋 이꼬르 에퀴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에셋의 리턴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프라이스 갖고서 계산하면 눈에 보이지. 리턴 당연히 나오잖아.
그거 리턴 가지고서 그냥 갖다가 리그레션 돌리면은 에셋의 베타가 구해지는데 그게 에퀴티 베타 이꼬르 에셋 베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시 제로니까. 그리고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마다 이퀘이션에서 하마다 이퀘이션 거기서 뭐였어? 하마다 이퀘이션 써봐. 네, 베타 언레버드 이꼬르 베타 에퀴티 1 플러스 뭐였어요? 뭐였니? 1 플러스 debt 플러스 net over equity 1 마이너스 tax ratio. 늙어가지고 이게 늦어졌나봐. 이렇게 되죠? 그죠? 하마다 이퀘이션 연락 복잡하네요 막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딴 거 없단 말이지. 쫄지마. 대시 제로야. 그러면은 얘가 0이면 얘가 뭐가 되겠어? 0 되죠? 0에다가 곱하기 얘를 하면은 뭐가 되겠어? 무한대를 곱해도 얘는 뭐다? 0이야. 그러고 나면 1 플러스 0 하면은 뭐다? 1이지. 0 아니고 1. 그죠? 1. 1이야. 1밖에 안 나면 분모가 1이면은 이놈을 갖다가 1로 나눴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베타 오브 에퀴티 되죠? 그래서 언레버드 베타는 에퀴티 베타. 언레버드 베타의 또 다른 이름 뭐 에셋 베타. 말 되죠? 예.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에 한해서는 에퀴티 베타가 에셋 베타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 그렇게 된다. 근데 헌데 세상의 많은 회사들은 적어도 은행 빚을 좀 졌거나 사채 발행을 해서 꾼단 말이지. 그죠? 꾼 돈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에셋은 에퀴티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에셋 이꼬르 뎃 플러스 에퀴티가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에셋의 시장 가격을 바로 눈에 볼 수가 없어. 네. 시장 가격이 눈에 바로 안 보여. 예. 왜 그러냐? 특히 대세 시장 가격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예. 에퀴티의 가격은 눈에 보여. 자기 자본의 가격은 주식시장 트레이딩 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빚은 은행 빚 그죠? 얼마 졌다 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이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 졌다 하는 거 그 기록 자체는 있어요. 역사적 기록 자체는 있어.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뭐 1,000억 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00억 원을 갖다가 빚을 졌어. 은행 빚을. 그러면은 그게 1년 전에 뭐 4% 이자율 갖고서 은행 빚을 졌다. 응? 그 1,000억 원 이자율 갖고서 은행 빚을 졌다. 아니 액면가는 1,000억이야. 그래가지고 장부에다가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액면가가 1,000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가로 시장에서 갖다가 그 채무 관계를 갖다가 딴 사람한테 떠넘기면서 이거 1,000억에 정확히 1,000억이라고 넘길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현가 달라요. 뭐냐면은 디스카운트하는 그 이자율 빌릴 땐 4% 이자율에 빌렸는데 지금 4% 이자율에 똑같이 이 채무 관계를 갖다가 떠넘기라는 보장이 없어. 왜? 시장 이자율은 살아있거든. 그죠? 마켓은 살아있어. 이자율이 맨날 팔딱팔딱 뛰는 거 보셨잖아. 그 일드 커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일드 커브 왔다 갔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나가서 이자 그 돈을 빌릴 때 이자율도 덩달아서 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1년 전에 4%에 빌렸는데 지금은 1%에 빌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그 채무 관계 이 뭐라 그러지? 이 은행빚 증거를 현가로 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 1,000억 아닌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의 은행빚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는 다르게 매일 트레이딩이 안 돼. 그냥 깔고 앉아버리는 거야. 그냥 은행이 너한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한테 돈 빌려주고 1,000억 빌려주고서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만기까지 그냥 깔고 앉았어. 그걸 갖다가 시가로 알 수가 없어. 시장에서 누가
이걸 얼마에 몇 천억에 쳐주겠다, 몇 조에 쳐주겠다, 그런 시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까지 얘기는 해요. 이거 시험엔 안 나가. 근데 그 뱅커들끼리는 얘기합니다. 론의 세컨더리 마켓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 깔고 앉지 않고서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티은행에다 떠넘기거나 체이스 맨하탄 이런 쪽에다가 떠넘기거나 이런 시장들이 있기는 해. 네, 있기는 해. 근데 그것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좀 활발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 죽었어. 없어요. 세컨더리 마켓 자체가 없어. 신한은행이 뭐 1,000억을 삼성전자에다 꽂았다. 너 끝까지 깔고 앉아. 끝까지 깔고 앉는 거야. 안 떠넘깁니다. 못 떠넘겨. 떠넘어 줄 사람이 없어. 네. 그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캐피털 마켓 자체가 작아서. 네. 그래서 가격 자체가 그죠? 채권 채무에 대한 가격, 시장 가격 자체가 매일매일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없다. 그런 시장 자체가 없다. 그래서 대세 이 채무, 그죠? 이것의 시장 가격, 오늘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하는 그거에 대한 가격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보면 여기 읽어봅시다. 끝까지. 시가총액이 은행 빚으셨다 하는데 그래서 에셋의 시장 가격을 눈에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특히 대세 시장 가격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지. 이게 뭔 소리요? 특히 부채, 이자부 부채라는 거는 재무제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에 떡하니 들어앉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아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럴 리가. 회계학에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중요시하던 재무제표에 나오던 그것이 그게 가격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역사적 기록이야. 역사책일 뿐이야. 그땐 그때고, 냉혹하죠. 그건 그때 사정이고, 지금은 한 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닥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역사랑 지금 닥친 거랑 완전 다를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건 시장에서 얼마에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뎃 같은 경우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이마트,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들고 왔어. 이마트에 12월 31일 2019년 밸런스 시트를 봅시다. 이거는 금감원의 다트 FSS ORKR, 이거 자주 여러분들 가보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아이코어 할 때 가보셔야 될 거야. 나 지금 미리 말했어요. 자, 이제 긁어온 거예요. 보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얘 여기 있다. 야, 그래.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자산 이쪽에 차변은 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쪽에다 내 얼굴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부채 쪽, 이쪽 항목 있죠? 이 대변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부채 보시면은 뭐가 나와? 유동부채 해가지고 쭈루룩 아이템들 나오죠. 그리고 부채 총계 나오고 자본 나오고, 부채와 자본 총계했는데 밸런스 시트의 특성상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과 부채 자본은 이꼴해야 된다. 네, 그건 어카운팅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맞다. 그래서 만세 부르고 넘어가면 됐어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걸 꼭 이퀄 시키는 거는 이 액수에서 이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 인투이션,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그 인투이션을 갖고 있어. 근데 북밸류 갖고서 이거 갖고서 계속 그 매달리는 게 아니야. 재무관리는. 재무관리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본 조달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이퀄 시키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본 조달 차원에서. 그리고 마켓 밸류, 지금 자본 조달할 때에 얼만큼의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뿐이야. 오늘 이 시장, 이 마켓에서 얼마가 될까? 마켓 밸류 오브 에퀴티, 마켓 밸류 오브 데트,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켓 밸류까지는 좋다. 근데 마켓 밸류 구할 수 없다며. 알았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얘기합시다. 마켓 밸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다음엔 데트, 그죠? 이 대세 문제가 되는데, 그죠? 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입금. 자금 조달하는데
우리 파이낸스 가이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벌리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오늘 지금 당장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가 CF의 넘버원 이슈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뭔가 쿨하고 섹시한 비즈니스를 막 저지르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금 조달할래? 지금 당장 나가서. 그 관점이 되시라고. 회계사의 관점은 뭐냐면 이거와 반대로 이미 저질렀고 어떻게 다 이거를 자금 조달을 옛날에 했어.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클리어하게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할 거냐 하는 게, 역사적 기록을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회계학이었어요. 그거까지야. 회계학은 더 이상 넘보려고 들지 마. 근데 파이낸스를 뭐냐면은 그건 됐고, 그건 되셨고, 그건 대개 사정이고, 냉혹하게 말하면은, 그죠? 그건 알겠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네, 바로 여기,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데너,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캐피탈 마켓에서 나의 섹시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냐고. 어떻게 조달할 건데 얼만큼, 이게 문제야. 오케이? 앞으로 forward looking 하는 그 관점에서 쳐다보면서 마켓 밸류 오브 데트를 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데트를 뭘로 정의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파이낸스 가이들은 사정없이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뭐냐면은 어카운팅에서 배웠던 그 많은 그 부채 아이템들 있지, 다 잊어버리라고. Forget it, screw it. 오케이? 필요 없어. 현금적인 거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치우라고. 포커스 잡고 싶은 거는 내가 자금 조달하는 그 아이템. 내가 나중에 대시라 그러면은 가져와서 이자를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을 생각해야 되는 그 자금 조달적인 부채 항목, 그것만 포커스 잡겠다 이거라고. 그거 뭔데? 차입금, 은행 차입금, 사채, 끝. 그 이상 없어. 연락 편하지. 그러고 나면 어처구니 없이 단순해져 버려요. 그런 회계사분들은 다 연락 화를 내십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이연 법인세 그 부채, 그 다음에는 그 외상 매입금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그 스몰 짜잘한 그 부채 아이템, 그거 갖고 우리 목숨 걸고서 뭐 회계사 시험 보고 만점 받아왔는데 그걸 막 무시하냐? 감이 어디라고? 너 회계사한테 맞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내십니다. 필요 없다고. 그 시험이나 치시라고. 파이낸스에서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포커스 잡는 거는 자본 조달하는 데 필요한 거. 네,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뭐가 다르냐? 파이낸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업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서의 데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본 구조라고 칭합니다. Capital Structure라고 얘기하잖아요. CFO가 해야 되는 Problem Solving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Capital Structure, 그 다음에 Capital Budgeting, 그 다음에 Dividend Payout Policy, 그죠?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Capital Structure. 그게 베타랑 연관이 돼 있다고. Debt to Equity, 그죠? Capital Structure.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위에서 보여준 표에서 노란색 칠한 것들만이 대시라고 봅니다. 대시라고 봅니다. 위에서 본 거. 여기 다시 올라갑니다. 노란색 칠한 거. 단기 차입금, 그다음에 단기 파생 상품 부채, 기타 단기 금융 부채,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장기 파생 부채, 그다음에 장기 금융 부채, 이렇게 색깔 칠했어요. 자, 잠깐요. 네, 그래서 부채 그 중에서도 차입금 위주로 생각한다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예, 노란색으로 칠한 거가 이제 중요한 거다. 물론 뭐를 노란색으로 칠할 거냐는 회사들마다, 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대세는 이겁니다. 차입금. 예,
그것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돈 꿔온 거 단순하죠. 은행에서 꿨든 사채를 발행해서 꿨든 꾼 겁니다. 그걸 금융부채라고도 해요. 왜? 자금융통이 금융이잖아. 그죠? 자금융통. 네. 그래서 돈 꿨다고. 그죠? 그래서 노란색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는 여기다가 내가 또 칠을 했는데 왜 여기 칠을 해가지고 이 차입금 취급을 하느냐? 이것도 자금 융통하기 위해서 좀 재주 부린 거라고 해석한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수입 물량이 있을 경우에 환율 변동 등의 위험이 있을 테니까 콜 옵션을 사거나 선물 거래를 좀 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내야 될 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차입금으로 취급합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분석한 때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고 보면은 이마트에는 데트라고 할 수 있는 액수는 한 7조 원 정도더라 하는 거예요. 7조 원? 자,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되겠어요. 네, 요것들을 갖다가 노란색 칠한 거를 갖다가 쭈루룩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갖다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한 7조 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7, 나왔는데 저 숫자 어떻게 해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개 단위로 콤마 찍죠? 그래가지고 공이 12개면은 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콤마가 4개 등장하고 나면은 조 단위다. 네, 7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좀 얘기할게요. 꿀팁. 네. 여러분들 저기 이 아이코어 리포트 막 쓸 때 몇 조 원 단위의 회사 얘기할 때 이거 정확하게 막 숫자 써준다고 해서 저기 1,000원, 100원, 10원, 원 단위까 1원 단위까지 다 숫자를 써야 될까요?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쓸 때는요, 제대로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 유효 숫자 거의 내에서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자리라고 해서 13자리라고 해서 다 써주지 않고요. 조 단위, 컴마 이렇게 했으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건 좀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에서 끊어줘도 그 대세에 지장 없어. 10억 단위에서 끊어줘도 대세에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 눈 편하게. 눈에 거슬리거든. 13자리까지 하면은. 그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에서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쭉 내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러고 보면은 7조 원 정도 되죠. 반면 부채 총계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0조 8,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건 4천억 원 정도, 아니 4조 원, 그지? 3조 8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죠? 우선 부채에서 자본 구조 분석상 쓸데없이 들어와 앉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캐시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이거 나가면서 얘기할 거야. 이거 거의 예습이 되는데 다음 주 거. 부채에서 자본 구조상 쓸데없는 거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매입 채무, accounts payable 되죠? 이거는 지금 자본 구조에 해당 없어. 아니 매입 채무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해. 근데 자본 구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영업상 중요한 거야. 인벤토리의 네거티브 어카운트야. 그렇게 쳐줍니다.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예. 운전자본의 차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국말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때 다 케어를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잊어버리시라고. 잊어버려도 돼요? 파이낸스는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어. 단순합니다. 단순 무식한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오래가. 자, 매입 채무, 미지급 법인세, 이연 법인, 연법인세 부채, 이게 아니라 이연 법인세 부채.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상관없다고. 대세에 지장 없는 것들 털어버리시라고. 네. 중요한 게 뭔데? 그죠? 뭐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거에다가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 보느라고 정신 없으면은 이게 다 중요하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난 회계사 시험 보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는 그 소수의 인원들 빼고 다 중요한 거는 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은 이 차입금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interest bearing debt.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부채. 자금 조달하는데 지금 자금 조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뭔디? 이거란 말이지. 그지? 매일매일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재고 유지를 하는 데 들어가는 부채 항목일 뿐입니다. 그것은 매입 채무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워킹 캐피탈에 들어갈 겁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등등은 이거 자본 조달이 아니라 그저 세무 관련해서 좀 일찍 내고 늦게 내고는 하는 그 시간 차이, 시간차 공격 뭐 이런 거, 그런 걸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세무 당국하고의 이 숨바꼭질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거는 지금 자금 조달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요. 세금 제대로 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다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미 제가 성실 세무 다 납부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위한 큰 자본 조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개무시. 나머지 짜잘한 것들도 개무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차입금 등에 대한 주석 정보를 보면은 어느 은행에서 몇 프로 이자로 빌렸는지 계약 당시의 원금과 이자 이런 얘기들은 주로 나와요. 근데 가끔 현재 가치로 얼마다라는 것까지 나오긴 해요. 근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 전액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제3자한테 팔 경우 얼마를 받는다 하고 정확히 관찰 가능한 그런 시장 가격은 안 나옵니다. 번드 마켓, 은행 차입금 얘기했죠. 그거 깔고 앉는다고, 그죠? 은행 차입금 깔고 앉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채, 회사채, 그죠? 회사채 발행한 것들, 이건 그나마 깔고 앉지 않고 가끔씩 팔기도 해요. 내가 전에 예를 들면 어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엑슨모빌 얘네가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내가 그 회사채를 좀 사주긴 했었어. 내가 깔고 앉으려고 그랬다가 좀 뭐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회사채 그냥 뭐 값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좀 팔아볼까 싶어. 가치가 좀 올라간 것 같아. 지금 좀 비싸게 팔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회사채를 갖다가 퉁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씩 엑슨모빌 같은 거 회사채가 하루에 딱 한 번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네, 엑슨모빌의 주식은 하루에 몇 번 사고 팔려요? every millisecond, 1000분의 1초마다 사고 팔려. 그런데 회사채는 하루에 한 번 팔리면 다행이야. 엑슨모빌에서 회사 규모가 작아지면 어떨까? 그 회사채 자주 팔릴까? 덜 팔릴까? 더욱더 안 팔립니다. 엑슨모빌 그나마 너도나도 아는 회사니까 사고 팔리고 하지. 뭐 어떤 회사? 이마트 같은 회사 안 팔려요. 이마트 같은 회사 유명한 회사긴 한데 우리끼리나 유명하지 미국에서 전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그 회사채를 매일매일 트레이딩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트레이딩 되면 다행이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트레이딩이 잘 안 되니까 가격 자체를 볼 수가 없다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채권 전에 지금 시장에서 제3자한테 팔 경우 얼마 받는다 하는 정확하고 관찰 가능한 시장 가격은 아니라고. 이렇듯이 차입금의 경우 시장 가격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찰 불가능한 차입금 플러스 관찰 가능한 시가총액 equity의 마켓 밸류 이꼬르 관찰 불가능한 총자산의 시장 가치가 됩니다. 마켓 밸류 오브 에셋 이게 관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왜? 에퀴티는 가능한데 대 때문에 그놈의 차입금을 다 깔고 앉아가지고 깔고 앉아 좀 일어나봐. 네 궁뎅이 밑에 그냥 깔고 앉았어. 볼 수가 없어요. 예. 인투이티브리 말되지. 제가 깔고 앉았으면 저 궁뎅이 밑에 저걸 빼내야지 저게 얼마인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다고. 다 깔고 앉아가지고는 지금 시장에 얼만큼에 팔 수 있을지 너도 나도 몰라. 네, 그런 게 대시입니다. 그런 게 회사채고요. 자, 그렇게 해서 관찰 불가능하다. 대시 관찰 불가능해서 에셋의 시장 가치도 관찰이 불가능하다.
두 개를 더해서 에셋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정확히 관찰이 불가능하면 그걸 더한 결과물 역시 정확한 관찰이 불가능할 거 아니오. 그러다 보니 에셋의 가격은 물론 이러니와 그 리턴도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셋의 리턴 볼러틸리티라든가 그죠? 베타 역시 측정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없는 걸 어떡하라고. 그죠? 없다기보다는 측정이 불가능해. 개념상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으되, 개념상 그런 걸 우리가 에셋의 베타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으되, 그걸 직접 우리가 통계적 그 리그레션으로 에셋 베타를 구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경우 없다.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으로 에스티메이트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다? 무차입 경영을 할 때. 네. 자본 조달에 있어서 돈을 꾼 게 없고 에퀴티만으로 조달한 회사들, 개성상인의 회사들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회사 내부자의 코스트 인포메이션 얘기는 이 다음에부터 나가는 겁니다. 코스트 인포메이션 아까 얘기했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언레버드 베타에 대한 거 정확한 정보, 내부자 정보 이걸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파틀리 맞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회사 내부자의 코스트 인포메이션은 이 다음부터 나가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의 생산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이거 끌고 나갔다가 여러분 직원인데 내부자 정보 갖고 나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막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하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야 되고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구성되어 원하는 제품을 짠 하고 만들어 주는 건지 이건 경쟁자한테 들키기 싫을 거 아니야. 내가 요리사야. 내 이 요리 비법, 꿀팁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 안 가르쳐주고 싶어? 미쳤어요? 왜 가르쳐줘? 시어머니가 아주 요리 잘하시는 그 방법 있잖아. 그런 요리법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미쳤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가끔 가르쳐 줄 때가 있겠지. 누군가는 뭐 좀 관종이라 가지고 저처럼 유튜버 뭐 하고 싶어 가지고 유튜브에 딱 내놓을 수 있는데 그때조차도 웬만하면 안 내놓습니다. 진짜 키가 되는 건 미쳤다고 내놓겠어. 안 내놔요. 네. 다만 재무회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발표할 때는 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표시를 할 뿐입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고정비가 많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불경기냐 호경기냐에 따라서 냉탕온탕은 심하게 오갈 수밖에 없죠. 냉탕온탕 뭔 소리요? 그러니까 그 대박과 쪽박을 오간다고요. 엄청나게. 고정비가 계속 지출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는 또 이제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사업들을 꾸며보거나 카페를 운영해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던데 보면은 그게 만약에 그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내가 고정적으로 어떤 렌탈 그 뭐라 그러지? 이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를 계속 집주인한테 이 건물주한테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 건물주한테 이 망할 놈의 건물주한테 계속 월세를 내가 100만 원씩 내야 돼. 근데 매상이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쳐맞아가지고 10만 원도 안 나. 인도에서 이번에 차 팔린 거 봤어요. 대수? 인도에서 4월 달에 그 인도 대륙에 차 팔린 대수가 몇 대? 빵대 아무도 안 사. 커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다가 이제 가게를 냈는데 아니 이게 아무도 손님이 안 오네.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그러면은 매상이 확 떨어져 가지고 10만 원 매상 올리기도 힘들어. 근데 월세는 고정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내야 되네. 이러면은 완전 쪽박되는 거 아니야. 반면에 언젠가 이게 막 풀려가지고 보복 소비가 막 오네. 그래가지고 너희 막 한 맺힌 소비자들이 막 내 카페에 자꾸 오네 이번 달에. 미쳤어. 사람들이 막 평균적으로 매상이 한 300만 원 정도 팔리던 이 카페가 이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막 팔려. 그러고 나면은 이 월세 이 철주 위에 건물주께서 와가지고
갑자기 너 월세 뭐 100만 원이던 거 뭐 300만 원 내라 이럽니까? 그러진 않죠. 악덕업주지 그러면은 그러진 않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월세를 100만 원 차지만 하고서 끝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1000만 원 팔리고 나서 100만 원 내고서 나머지 900만 원은 누구 거? 내 거. 에퀴티 홀더 거. 이게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고정비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일정에게 고정비만 내고 나머지 거는 내 거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정비를 내는 덕분에 좋을 때는 엄청나게 대박을 내가 많이 가져가고 반면에 이 불경기가 닥쳐가지고 충격이 오면은 이 고정비 덕분에가 아니라 고정비 때문에 내가 더욱더 부담을 100배 지게 된다 하는 거.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레버리지인데도 영업상에서 드러나는 코스트 때문에 나오는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거를 operating leverage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 반면에 빚을 많이 지잖아. 자본을 조달하는데 내 돈을 하질 않고 은행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갖고 오면은 여기서 또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레버리지 뭐야? 금융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가 아닌 금융상의 레버리지. 뭔데? 이거는 금융 때문에 고정 비용이 발생하십니다. 뭐야? 이자 비용. 그죠? Money never sleeps. 그죠? 돈은 잠을 안 자, 이놈 자식이. 계속 이자 비용을 내가 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맞았든 아니면은 보복 소비로 완전 그냥 떴든 상관이 없어. 계속 내가 이자 비용을 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격받으면 내가 비용 부담 100배가 되고 갑자기 대박을 내면은 일정 비용의 고정 비용만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건 다 내 거. 그래가지고 대박과 쪽박을 심하게 오가게 되는 거, 이걸 레버리지라고 얘기한다.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그다음에 파이낸셜 레버리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에 대한 거는 지금 언레버드 베타에서 얘기가 나가는 거고, 파이낸셜 레버리지 얘기는 뎨 투 에퀴티 레이시오를 해가지고 그 하마다 이퀘이션 그 레버드 베타에서 얘기가 나가는 거고. 정리되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회계에서 배웠죠. 고정비, 변동비, 이건 원가 회계의 영역입니다. 다만 재무회계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발표할 때는 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이게 매출 원가 아니면은 판관비 이런 거 항목으로 분리해 가지고 나타내긴 하는데, 그게 진짜로 나의 그 고정비 변동비를 나타내진 않아. 거기에 변동비라고 딱 레이블 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오케이? 아시겠어요? 비밀이야 그거는. 그걸 또 이 회계 감독 당국에서도 그 비밀을 다 까라라고 하는 미친놈 없어요. 그거는 미친 그 정책 당국자야.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좌우지간에 중요한 거는 고정비가 많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불경기냐 호경기냐에 따라서 냉온탕을 심하게 오간다. 그래서 리스키해진다 하는 거죠. 그런 영업상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 언레버리드 베타 혹은 우리가 에셋 베타라고 퉁쳐서 말을 합니다. 물론 회사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순전히 자기 자본으로 돌아가는 회사라 그러면은 이 언레버리드 베타 이꼬르 뭐냐? 에셋 베타. 이꼬르 뭐냐? 에퀴티 베타가 되겠죠. 그러다가 회사가 은행빚 등을 지면서 자금 조달을 부채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레버리드 베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3번 디즈니의 개념, 디즈니의 멀티 디비전 베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58번 일로 넘어갑니다. 슉슉슉슉슉. 자, 아래와 같은 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디비전별로 쭉 5개 디비전, 그러고 나서 총합한 거 나오죠? 오퍼레이션 상으로. 그 다음에 레비뉴, 그 다음에 EV to sales 나오고, value of business 나오고, proportion of Disney 나오고, unlevered beta가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쭉 계산하는 거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는데 뭐였어?
디즈니 전체의 언레버드 베타를 하기 위해서는 디비전별로의 언레버드 베타를 구한 다음에 디비전별로의 마켓 밸류 베이스드 마켓 밸류들을 그죠? 마켓 밸류들을 디비전별로 쭉 구해야 됐죠. 왜? 이 디즈니 전체의 언레버드 베타는 각 디비전들의 언레버드 베타의 가중평균치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냐 가중평균이냐. 영어와 한글이 오가면서 나 지금 뭔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지금 되게 헷갈리면서 말이 느려지네.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 다음에 가중평균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중치 어디서 구해? 디비전별로의 마켓 밸류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야.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생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자, 봅시다. 표에서 디즈니 오퍼레이션스 언레버드 베타가 0.9239로 나옵니다. 이거는 디비전 바이 디비전 웨이트 다 크로스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주르륵 곱해서 더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당 식으로 계산해 보니 0.92262가 나와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괜찮아 잘했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라운딩 에러 이 반올림 하다가 조금 뭐 반올림 먼저 하고 뭐 곱하느냐 아니면은 안 반올림하고 그냥 갖다가 그냥 생짜로 곱해가지고 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 맞습니다. 좋습니다. 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시험에서 이거 갖고 점수 까나요? 안 깝니다. 네, 우리는 회계학이 아닙니다. 파이낸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아느냐 이걸 보여주라고. 예, 과정을 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네, 그러면은 웬만큼 저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까진 않습니다. 이걸 까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 언제? 파생상품 내지는 저쪽 어디야? 이 과목 말고 저쪽에 파생상품론 내지는 투자론에 들어가서 이게 이 작은 차이가 큰 이 차이를 나중에 가져오는 수가 있어. 뭐 0.001%의 차이가 나중에 곱하기 뭐 수천억을 해보니 무시 못할 금액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투자론, 픽스드 인컴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뭐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다른 과목이 뭐냐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그쪽에서는 파생 상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외환에서 뭐 1달러당 뭐 1237점 뭐 951 했을 때 뭐 소수점 몇째짜리 요거 틀리면은 나중에 그걸 갖다 100만 달러에다가 곱해버리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에서는 이걸 중시하고 점수를 깔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 우리 이제 기업 재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재무 전공 아닌 사람들도 다 듣고 있잖아 지금. 그죠? 마케팅만 하고 목숨 걸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파이낸스 싫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이런 친구들까지 다 하는 이런 과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인투이션을 아느냐 이건 과정이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 구하는 거란 거 그걸 아느냐가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베이비 스텝 그죠? 여러분 중간 리포트 막 내는데도 뭐 이 디테일에서 가서 요걸 이렇게 하면 달라요 저렇게 하면 점수 까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는 지금 그 베이비 스텝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럽게 많다. 네,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 베이비 스텝만 그래도 충실하게 착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은 저는 박수치고 풀 점수를 준다. 모든 점수를 준다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어쩌고 뭐 걱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뭐 이거 너무 뭐 질문을 어떻게 해서 연유해도 해서 뭐 죄송합니다. 결례를 범한 거 아닌가 쭉 이렇게 했는데 참 미텀 내고 나서 뭐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미텀 그걸 리포트 이걸 뭐 시간 내로 내면 되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대답을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마상 금지, 마상 금지 항상. 굿세어라 금수나, 네, 굿세어라 파이낸스 가이드. 오케이. 여러분들은 나중에 파이낸스 쪽에 나가게 되면은 배짱이 좋아야 돼. 뭐 일희일비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 배짱 좋게 깡 좋게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당신의 길을 가라, 이겁니다. 염려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파이낸스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라지싱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인도 교수님인데 되게 퉁명스러웠어. 뭐, 그럼 된 거지 뭐. So be it. 그러라고 해. I think I screwed up something. 블라블라블라 이러면 So be it.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처음엔 되게 막 냉담하고 냉정한 분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걱정 말라고. 그러면은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 잡마켓 나가서도 필요하고 평생 필요합니다. 트럼프를 봐. 맨날 그런 나오잖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그 바닥의 생리야.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8주차에 걸쳐 배운 내용들이 하나의 큰 틀로 정리가 되어 좋았습니다. 정리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거가 이 슬라이드가 특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림을 잘 보고서 개념 정리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네, 슬라이드에 있죠. 특히나 위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되어 있더란 거 하면서 쭈루룩 가지치기 나가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 찾기입니다. 화이팅.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냐, 요거 다시 그림 한번 볼게요. 토탈 리스크, 위험 관리 막 얘기하는데,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뭐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리스크는, 그죠? return volatility, standard deviation of return으로 나간다 하는 거, 그 기억나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프라이싱 하는데, 내지는 밸류에이션 하는데, 내지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우리가 추정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중요한데, 그 리스크 다 우리가 그냥 케어할 거냐? 아니다. 아니었죠? 아니다. 그 리스크 중에서 어떤 리스크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리스크는 잊어버려도 돼. 어떤 게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회사 특유의 리스크, idiosyncratic 리스크라고 하는 거, 고유의 리스크,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 왜? 우리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에서? 마지널 인베스터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마지널 인베스터, 왜? 마지널 인베스터는 누구다? 주로 보면은 well diversified portfolio manager다. 이 뭐라 그러지? 분산 투자가 잘 돼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이다 이거야. 내가 현대차를 하나 산다. 현대차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이 현대차 하나가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얼만큼 위험에 빠뜨릴 건데 하는 게 문제라고. 내가 현대차 하나를 삼으로 인해서 젠장을 이놈애가 이 내 마켓 포트폴리오 자체가 꼬라박으면 어떡할 건데? 싫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가 내 마켓 포트폴리오랑 같이 완전히 꼬라박을 이유가 이게 뭐냐? 매크로 거시적인 시장 전체가 얻어맞을 때 얘가 얼만큼 얻어맞을 거냐, 아니면 선방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 그죠? 그 차원에서의 문제만 난 가져가고, 매크로랑 상관없이 얘 혼자 CEO가 어디 가서 방구 꼈다, 아니면 뭐 중요한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뭐 잘못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걔네가 실수하는 거 괜찮아. 내 주식 속에는 뭐가 있어? 내 주식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는 테슬라도 있거든. 내 주식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현대차의 경쟁자인 폭스바겐도 있거든. 예. 그래서 얘네가 실수하면은 쟤네가 반가이 해주겠지.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생기기 때문에 현대차의 정의선 형이 어디 가서 방구 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firm specific risk,
네, 정의선 의선형의 방구 냄새는 firm specific risk다. 구려요, 안 구려요? 네, 저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켓 리스크 차원인 건 뭐가 문제냐? 현대차 자체가 시장에서 팔리냐 안 팔리냐. 인도에서 다 같이 얻어맞았어. 빵대 안 팔렸어. 얘만 안 팔렸습니까? 복스바겐도 안 팔렸어. 그죠? 빵대. 예. 안 팔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얻어맞고 쳐맞고서는 다 같이 안 팔려. 이거는 systematic risk. You cannot get away with this. Okay? You're, you know, systematic risk. Okay? 그런 게 문제라고. 네, 그래서 그걸 systematic risk perspective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뭐냐? 그건 이제 systematic risk가 중요한 거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perspective 가져갔다? marginal investor의 perspective. 이 주식을 봤을 때, 이 주식을 그 소유하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제일 diversified portfolio manager냐? 딱 보니까는 뭐 블랙락 같은 애다. 글로벌리 다이버시파이드 된 애들의 퍼스펙티브 가져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버시파이드 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을 우리가 늘 공부해 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걸 뭘로 매저했어? 일단 우리가 가져가는 평생 기억해야 될 거. 마켓 리스크 매저는 베타다.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기억해야 돼. 파이낸스가 특히 베타. 마켓 리스크,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 시스테매틱한 거, 이 체계적인 위험의 측도는 베타다. 오케이? 베타. 그 베타 오브 에퀴티, 레버드 에퀴티 무슨 언레버드 베타 무슨 뭐 베타 오브 언레버드 뭐 하여튼간에 그 베타. 일단 그 베타란 거는 이 마켓 리스크라는 걸 가져간 거고, 그리고 특히 뭡니까? 이거는 매크로 샥에 얼만큼 센시티브하게 움직이느냐. 코베리언스라고 그랬죠. 공분산. 마켓이 한 10%만큼 쳐맞는데 얘는 20%, 30% 쳐맞더라. 그럼 베타가 높겠어, 낮겠어? 베타가 큽니다. 높아. 반대로 마켓이 10% 쳐맞는데 얘는 1%밖에 안 쳐맞더라. 이런 베타가 클까 작을까? 작습니다. 그죠? 그 얘기 했었어. 그리고 반대로 얘가 마켓이 10% 쳐맞는데 얘는 거꾸로 막 10% 올라갑니다. 남이 막 그냥 곡소리 날 때 얘는 헤이데이 막 난리 났어. 어떤 걸까? 줌 같은 회사들, 요즘 같은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거티브 베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했었죠, 그죠? CAPM 리그레션, R 스퀘어드, R 스퀘어드 오브 CAPM 리그레션. 이건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베타 구할 때에 베타 구할 때 그 특성 라인, 캐릭터리스틱 라인 여러분 베타 구했잖아. 그때마다 R 스퀘어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 R 스퀘어드가 설명하는 이 R 스퀘어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얘네 리스크 중에서 얘네 토탈 리스크 중에서 이 회사의 토탈 리스크 중에서 이 시스테매틱한 거 내지는 시장 부분으로 이 체계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리스크의 포션, 토탈 리스크 중에서 이 시장 요소로 설명되는 퍼센티지 부분은 R 스퀘어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R 스퀘어드 자체가 마켓 리스크냐? 라고 얘기는 안 해. 그냥 이거는 매번 R 스퀘어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 리그레션 돌릴 때마다 이 R 스퀘어드 나오잖아. 그걸 갖다가 마켓 리스크가 설명하는 정도다. 이 부분으로서의 의미, 이 역사적으로 이 샘플 구간에서는 이 정도가 시장으로 설명이 됐다 하는 것만 얘기가 되지, 앞으로도 이 정도가 설명이 될 거다 내지는 이것이 무슨 시장 리스크다 이런 뜻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ultimate measure of market risk는 베타다. CAPM 베타다. 이건 대학원 시험 문제도 면접 시험 문제 꼭 내가 내는 거야. 대학원 입학 시험 면접을 보는데 사람들 많이 와서 막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무관리 전공하겠다고 그래놓고서 이 베타 설명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아니, 재무관리 마스터나 PhD 하려면 CAPM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베타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CFA도 1차는 통과하지 않을까? 네, 그것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타, 여러분들의 기말 시험이나 기말 리포트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베타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베타를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얻는다. 그죠? 대개의 경우 회사들이 부채를 가지고 가죠.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들 그 소수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차입 경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때 구해지는 베타는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베타는 대다수의 경우 그 회사들 다 레버드된 상태에서 있는 그 부채를 다 반영한 베타가 리그레션으로 에스티메이트가 됩니다. 그 회계 분석으로 추정이 되는 것뿐이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에퀴티 베타, 그죠? 레버드 베타 이거를 리그레션으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통해 배웠고 처음에 그 다음엔 또 뭐야? 이건 과거의 리그레션은 과거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옛날엔 이랬어요 이 회사가 하는 그거 캐릭터리스틱을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갈 때 지금 이 순간 계속 할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쫙 앞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때의 에퀴티 베타도 요 모양이 요 꼴이 될 거냐는 모른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를 수 있잖아. 에퀴티 베타가 그때 바텀업 베타를 써먹자 하는 거야. 그거를 하마다 이퀘이션을 통해서 바텀업 베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에퀴티 베타를 새로 구축하자 하는 게 바텀업 베타의 어프로치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바텀업 베타의 하마다 이퀘이션을 하는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눴죠. 리스크는 이 마켓 리스크가 중요한데 이 체계적 위험 내지는 시장 위험, 그죠? 이것이 중요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비즈니스에서 오는 리스크,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스크. 아까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 카페업 하는데 고정 비용 나가느냐 아니냐, 그죠? 고정 비용 많이 나가면은 비즈니스 리스크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언레버드 베타. 이거는 빚을 지건 우리 자금 조달하는데 남의 돈을 꿨든 안 꿨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리스크야. 그죠? 아니 그냥 건물주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께서 매달 그 렌트 차지를 하시는데 나보러 어쩌라고요. 그죠? 이건 자금 조달 문제가 아니라 내 영업에 관련된 문제야.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거. 뭡니까? 고정자산이 많어. 여러분들 뭐 석유 화학 산업들 요즘 유가가 마이너스 되고 보면 난리 치는데 석유 화학, 유화업계 얘네들 어떻겠어요? 중후장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천 석유화학단지 가본 적 있나요? 지난 여름에 내가 가족들 데리고서 여수에 쫙 한 바퀴 돌고 왔어. 여수 그 남해 섬까지. 내가 여러분들 한번 여행 가볼 만해. 그쪽은 정말 뭐 해외 여행만 좋다고 가지 말고 그쪽에 한번 가봐. 남해 그쪽에 가보면은 여수 딱 돌아서 가보면은 석유화학단지 그 벨트가 쫙 있는데 기똥차게 건물들 많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위대하다. 이 스케일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거기서 이제 정유를 쫙 해가지고 석유 다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유해서 이제 여러분들 휘발유로도 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그 공장 시설들 끝도 없어 쫙 펼쳐 있는데 그거 타고서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이 차 타고서 쫙 고속도로에서 쫙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감가상각이 나온다는 거야. 예, 그 많은 건물들에서 감가상각 비용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뭐 장사 안 된다고 감가상각 안 할 거야? 해야 된단 말이야. 장사 안 된다고 감가상각 안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어카운팅 프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친다. 분식회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식회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매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비용 자꾸 발생하는 거 좋지가 않다. 내지는 좋지가 않다라기보다는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는 완전 얻어 맞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호경기에선 덜 얻어 맞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우리가. 그죠?
중후장대 사업 이걸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계속 호경기가 되었었거든.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엄청난 장기 호황을 누렸었어요. 그거에 우리는 수출하면서 그 이익을 받았었고 이것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쫙 중후장대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는 남의 돈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이제 고정 비용 나가는 사업들을 계속 투자한 거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중국이 등장하면서 또 엄청나게 우리는 또 얻어맞고 난리가 납니다. 좌우지간에 언레버드 베타 고정 비용 나가는 거, 그죠? 영업상 고정 비용 나가는 거 언레버드 베타에 반영이 된다. 파이낸셜 리스크보다 이자 비용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 그 파이낸셜 리스크다. 이자 비용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바텀업 베타를 만든 것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버드 베타.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들 하면서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아까 그 R 스퀘어드 얘기하면서 이거 나가는 건데 idiosyncratic risk, idiosyncratic risk, firm specific risk. 저 의선형 방구 끼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그거는 시그마 오브 엡실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리그레션 돌리고 나서 이거 스퀘어도 나가는데 리그레션 돌리고 나서 이거랑 또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리그레션 돌리고 나서 우리 잔차 있었잖아요. 잔차. 잔차. 리그레션 선에서 쫙 차이 나는 거. 요게 엡실론이잖아. 그죠? 엡실론 이걸 가지고서 엡실론이 하나만 있어? 둘, 셋, 넷. 엡실론 계속 음으로 양으로 쭈르륵 나오죠? 그죠? 그 엡실론들 가지고서 평균 내면 뭐가 나와? 평균은 0이야. 리그레션의 정의상. 그죠? 잔차의 평균은 0. 근데 잔차의 제곱. 그죠? 잔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잔차 베리언스가 될 거고 잔차들 가지고서 표준 편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지? 잔차의 표준 편차. 이것들이 얼만큼 퍼져 있는가? 이거가 바로 요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 얼만큼 퍼져 있는가? 그죠?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idiosyncratic risk가 얼만큼 큰가 작은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얼만큼이 방구 냄새가 지독한가 덜 지독한가. 의선형의 방구 냄새. 의선형 죄송합니다. 그냥 친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보시고서 화내지 마세요. 네. 정용진 형으로 할까 우리? 신세계 이마트 용진이 형. 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것들 다 idiosyncratic risk로 치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것들이 idiosyncratic risk의 척도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idiosyncratic risk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corporate finance 시간에는 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이건 베이비 스텝이 아니야. 느껴서 알겠지만은 저건 좀 봐도 이건 내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느껴지죠? 네, 이거는 다음 단계 수업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인터미디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시간에서는 그냥 방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네, 당연한 권리 찾기 부지런히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못 찾아 먹으면 여러분만 억울하지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빠이빠이.